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국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저께죠. 4차 추경이 합의를 하면서 상당히 그 국민들이 어쨌든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이 국회가 결정을 하더라도 합의된 모습들이 좀 이번 정기 국회에 좋은 어떤 징조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야당 원내대표 조영 원내대표는 뭐 이것이 뭐 협치의 흐름의 시작이다 이래 볼 수 없다 뭐 그러더라고요. 예.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뭐 추경 부분은 그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한 고비는 넘겼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실 그런 몇 가지 법안들 문제도 있고 또 국감 때 또 핫하게 또 붙겠죠. 그 다음에 예결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첫 단추라고 하기에는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이 너무 산적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알려주마는 제가 어제 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때 나왔던 요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함께 좀 전해드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주 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코로나 위기 극복, 방역에 성공하고 민생을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이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을 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드는 게 K 뉴딜이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제도 개선 입법 과제를 충실히 완료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검찰 개혁 등 뭐 국정원 또 개혁한다 그러죠. 우리 사회 공정성 개혁 과제를 완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반면 조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전략을 물어보니까 다수의 힘에 밀려 수비하기에 급급하니 참 갑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전체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과 예산을 만들자. 이 원칙만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론도 듣고 우리 방침을 정하고 가자는 것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원칙이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가치다. 정교한법으로 불이익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형평, 정의 이런 것을 원칙마다 끈끈마다 기준과 행동 방침을 정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예. 예. 헌법 같이 얘기하는 거는 헌법만 못 고치잖아요. 이번에 여당에서 숫자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럴래요. 예. 거기에서 기대는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는 뭐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실정이라고 야당이 비판하기도 하고 그 여당은 또 거기에 또 방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 예. 이게서 과연 이제 민생에 그 관련된 부분을 얼만큼 충실히 하냐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갖다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법안으로 치자면은 일하는 국회법과 지금 공수처 이 출범을 못하니까 개정안을 내놨어요. 지금 여당에서.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공정경제 3법. 그 기업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일하는 국회법은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 우리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든지 개원이 거의 한 달 이상 끌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런데 그 시간을 왜 끄느냐? 이 속에서 빨리 끌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건 여당 입장이라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부분,
이 부족한 부분 이것을 갖다서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첫 국회 개원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년 정기국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모든 회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내대표 합의에 이루어지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 제가 한번 윤호덕 기재위원장을 인터뷰한 처음에 저는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회는 원내대표 독재다 이러길래 이게 무슨 소리가 싶었더만은 원내대표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거는 문제 아닙니까? 글쎄 뭐 표현은 재밌는데 과연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게 독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압박이 심할 것 같아요. 원내대표들이 네. 어찌됐든 대장으로 나가가지고 1대1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독박을 써요. 네. 그러니까 뭐 좀 그렇지만 뭐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하면 사꾸라 논쟁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내대표가 독재라기보다는 약간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건 당내에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죠. 당내에서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부장을 해서 협상력을 가지고 상대 원내대표를 맞아 가지고 제대로 협상을 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야가 민생을 함께 합의하고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 협치도 제도를 통한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협치를 위한 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본래 정치란 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이 마당이잖아요. 장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장치, 제도가 필요하다. 이라는 국회에 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가고 문화가 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때 되면 어쨌든 회의가 열려야 된다. 예. 그래서 그 회의가 열리면은 이 상임위든 법안 소위든 본회의든 이런 것이 그래 되면 늘 그걸 수기하고 그 수기하는 이 총량을 유지하고 상시국회가 열려야 한다. 또 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결정장애만 가면 안 되니까 지금은 한두 사람 반대해도 하백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소위 같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만 반대해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가 나중에 결정을 할 때는 작용되도록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아마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가 항상 있었죠. 여야가 바뀌면 또 공수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선한 마음과 법적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게 민주주의가 성숙되면은 사실은 영국과 이런 데 같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정말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게 싸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일정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해결될 부분이냐 아니면은 그런 축적된 정치력이 축적돼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냐.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역사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안타까운 게 사실은 모든 정책에는 디테일에 항상 악마가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야당에서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진중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문제점들을 찾아낼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어느 정당이나 여당이 되면 그런 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 국회를 통법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어느 여당이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같이 여소야대가 워낙에 여대 야소가 워낙에 큰 경우에도 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조심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조심성이 과연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조호영 원내대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본 180석 지금 의석수는 175석이죠. 민주당은
범으로 하면 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범으로 치자면 180석 의석을 두고 이 여전히 합의가 안 되고 또한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는 부분들은 밀어붙일 것이라고 본다. 네. 본인이 봤을 때는 협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가질 때 협치이지. 그래서 그 협치가 더 많이 나가면은 유럽처럼 연정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당의 핵심 지도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협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좀 가장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하여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단 일하는 국회법, 지금 여당은 아주 중요한 이후에를 벗어나도 중요한 우리 이 국회, 국민들이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거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야당과 함께 이 협치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협치를 할지 예, 지켜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하나만 또 예. 짚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능률이나 효율성 부분은 행정부에서 그게 중요하죠. 시행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에 비용이 들더라도 어찌 됐든 조율을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국회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회 원래 용광로 기능, 민심을 녹여서 대안을 만드는 기능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일하는 국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야의 협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한 그 절차에서도 여야가 서로 협치하는 자세를 가져가지고 이런 입법들을 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로 공수처. 이 공수처법은 저는 FS트랙에서 이렇게 통과돼 가지고 7월 15일 날 출범하게 돼 있죠. 근데 현재는 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출범조차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위법 상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 원내대표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 이거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특별감찰관이 공수처 발효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바로 이루어져야 됐다. 이 박근혜 때 이게 스톱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바로 이게 특별감찰관 임명이 되고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면에서는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 실상을 드러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특별감찰관을 안 한 건 상당히 좀 유감이지만 현재 공수처가 출범되면은 뭐 사실 기능이 중첩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북한 인권 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남북 관계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조영 원내대표가 또 이걸 요구를 하니까 그럼 같이 풀자 이게 네. 이 공수처 위원 임명과 같이 풀자 그러니까 또 조영 원내대표가 그게 이렇게 맞장구를 치지 않고 일단 먼저 두 개부터 네. 특별감찰관과 이렇게 북한 인권위원부터 그걸 해라 하고 우리는 조금 지금 이게 이 위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위원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잖아요 지금. 예,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이거는 급무사를 또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여권에서도 호응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탄핵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했고 네. 그거 하시던 분들이 하신 분이 현 정권 초대 기조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거를 공석으로 지금까지 계속 비워놨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진위가 뭘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야당에서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우리가 추천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권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추진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양보를 하는 의미에서 추천도 하고 거기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서로 일 안 하는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일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은 뭐 아주 막강합니다.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악몽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공수처를 하면서 야당의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만 되는 건데 이거 개정안에는 야당이 5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야당 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바꿔놨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또 여당의 기세로 하면은 통과 못할 게 없잖아요, 이게. 지난번보다도 더 막강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또 조영 원내대표가 바로 자기는 막 안 한다 했다가 하니까 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뭐 추천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금방 이야기한 특별감찰관 국가인권제도 재단 위원 추천을 함께 하면서 그 모습도 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요. 사실은 이번 주 초부터 패트 재판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야당 뭐 의원 비롯해서 뭐 몇십 명이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압법이라고 했던 공수처법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개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초에 재판 기사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야당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갔구나라고 하는 걸 실감했어요. 그런데 저기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법정 발언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야당이 어찌됐든 이 상황을 누군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반성 위해서 새 출발하는 모습을 꼭 보여야 한다. 공수처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일정 정도 대국민 메시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금방 우리 김문수 소장님 이야기하니까 제가 만나본 그 야당 국회의원들 지금 이분들이 하여튼 20대 국회의 그 악몽에서 이 당시에 물론 명분을 갖고 운영됐겠지만 일반적인 국민이 볼 때 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갖다가 건수만 생기면은 파토내고 장애 국회로 나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현재 야당에게 강한 비호감을 이렇게 갖게 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패했고 심판받았다. 지난 선거에서. 그럼 앞으로를 위해서 이 재보선이든 대선이든 뭐 그 이후에 모든 선거를 위해서 이것만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건 명확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이유로 해서 방치한다든지 방기하든지 또 그냥 이렇게 발목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다음은 공정경제 3법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상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것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지금 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말이야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계에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당들의 반대로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제민주화의 상징 아닙니까? 예.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미스터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명명할 정도로 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뭐 우리 온 국민들이 김종인이라면 경제민주화 놓을 정도로 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뭐 말하자면 오케이를 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은 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 같아. 그래서 야당이 과연 이 법을 자기들이 바꾼 정강 정책에 입각해서 경제민주화를 함께 하겠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당이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이 법을 어떻게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할 건지 그건 저는 야당이 넘어갔다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사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반대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하자. 말씀하신 대로 경제민주화야말로 군사독재 시대 이후로 현대까지 가장 성공한 표현인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참 그런 부분들에서 탁월한데,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주가 되죠.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출범 때도 그렇고 경제민주화가 계속 변주가 되면서 상당히 파워풀한 이걸 했는데, 사실 공정경제 3법 하면은 참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공정경제, 아까 일하는 국회법도 일하는 국회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정경제 같은 경우도 공정경제라고 하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을 안 하면 공정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야당에게 굉장히 압박이 되는 거고, 실제로 재계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이게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좀 대고해달라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야당의 입장에서는 재계 얘기도 듣고 정부하고도 일정 정도 조율을 해서 어찌됐든 옥동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고, 이 부분이 졸속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윤희숙 의원도 얘기했듯이 이게 뭐 내용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고 그래가지고 졸속으로 하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뭐 제가 이쪽 너무 짧고, 그래서 이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위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취지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이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서두르는 것도 좀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조영 원내대표께서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경제민주화는 우리 119조 2항이죠. 헌법 조항이 또 들어있고, 뭐 그 조항을 갖다 김종인 위원장이 전두환 대통령을 설득시켜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뭔가 혁신하려고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든 정강 정책에도 들어가 있고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고 당의 그거로 전국위원회에서도 통과하고 했는데,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약자와의 동행과의 상관관계도 크다고 보고 우리 당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조영 원내대표도.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제 3법 안에는 10가지 조문이 넘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되는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도 공청회 오케이 뭐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 이게.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본인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다. 네. 그것은. 그리고 기업에서 지금 보면은 어제도 제가 국회 갔을 때 송경식 회장님이 오셨고, 그 전날 또 박용만 회장님, 그래서 경제 관련 단체장, 경총이나 대한상의 현재 중견기업 회장 이런 분들이
계속 항의 방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하면 우리 기업 활성화 뭐 다 죽인다. 이거는 기업 옥죄기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죽이고 있는데 우리 조영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그 기업은 지금보다 불리한 것은 다 반대한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투명도를 높이는 쪽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한다. 이게 그렇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돼 가지고 이 기업 경영을 갖다 대단히 어렵게 한다든지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R&D라든지 이런 데 쏟아야 될 노력을 그런데 맞습니다. 방어권에만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그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좀 논의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어떤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수기 과정을 거쳐서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네.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방역 한참 전선에 있는 그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뭐 이렇게 갈등을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만들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을 낼 때도 조금 더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양쪽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프레임도 이렇게 공정 경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밀어붙이듯이 하는 거는 사실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공정 경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부터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전문가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했던 의료 파업 같은 경우도 사실 공공 의료의 어떤 그 수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료계의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민간 의료가 뭐 90% 차지하는 나라는 뭐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한 공정경제 3법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우리가 국제 기준, 아까 말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재벌 형태의 어떤 대기업 운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추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21대 국회는 뭔가 정말로 이 새로운 국회,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와중에도 해야 될 거는 하고 또 이것이 코로나의 위기 극복을 하고 기회로 만드는데 저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